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뭐 간략한 제 양력인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같지 않아서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죠?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신다든지 그렇다면은 제 이메일 상진@ korea.ac.kr로 연락하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월호의 CCTV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이 나오게 된 계기를 좀 보면은 그 전에 예전에는 그 포렌식 사이언스, 우리나라 말로 법과학이라고 합니다. 법과학이라는 것들이 범죄를 규명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살인 사건에서의 시신의 정도 또는 범행 현장에서의 지문이나 혈흔 또는 DNA 같은 걸 찾아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이런 거를 법과학이라고 합니다. 법과학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이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기 사건이나 또는 경제범죄,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범행 현장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규명해 왔을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록에 의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거래를 뭐 부동산 거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런 계약서와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같이 추적함으로써 실체적인 규명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다 기록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록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전자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지금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CCTV나 또는 여러분 차 몰고 다니면 블랙박스 이런 곳에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이제는 과거의 어떤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던 데이터가 디지털 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조사하지 않으면 사건을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죠? 근데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조사를 하려면 먼저 디지털 기기에 있는 그거를 추출해 와야지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복사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보조기억 장치를 USB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파일들만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삭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복제를 하려면 그거는 별도의 이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지만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하는 건 또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용이하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기 변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 넘어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데이터 백업 소프트웨어에서만 지원하는 데이터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체적인 실체적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삭제된 데이터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사할 수 없는 영역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 하드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마이크 이거를 복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거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IoT 기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스마트워치랄까 이런 거에서는 점점점 데이터를 복구해 추출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체적인 규명을 하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냥 우리가 그 책에 있는 글씨를 분석하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죠. 그죠? 할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비가시성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석하려면은 훈련된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쉽게 사라집니다. 물론 굉장히 쉽게 사라지는 것들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만 하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는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로그 데이터들이 남는데 그런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걸로 덮어 써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사라질 수가 있고 뭐 CCTV라든지 블랙박스도 저장 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복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복제가 동일하게 A라는 그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B라는 저장 매체로 옮겼을 때 있는 그대로 다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원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학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원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진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똑같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둘 다 동일한 법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변조를 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변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변조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걸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변조를 하면은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디지털 데이터가 범죄 증거로 사용되다 보니까 변조를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을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법률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은 절대로 변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마 정보보호 수업을 들으면서 무결성이라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죠?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원래 생성되었던 그 자체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누명 쓰지 않게끔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했던 그 시점 이후부터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가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대부분 요즘은 1테라바이트, 어떤 분들은 2테라바이트, 어떤 분들은 집에 나스 같이 굉장히 많은 뭐 수십 테라바이트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쩌면 디지털 포렌식의 상당 부분은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지도 디지털 포렌식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데이터가 예전에는 그냥 하드디스크나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만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들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이메일, 대부분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그런 메일 시스템을 쓰고 또는 카카오톡이나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쓰죠. 그죠? 그러면 과연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외국에 어디인가 있겠죠. 전 세계 어디인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려면은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장입니다. 그죠?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특정인의 디지털 기기를 조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법원에서 발급해준 영장에 의거해서 조사를 해야지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영장이 적용될 수 있는 영향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클라우드 같은 시스템에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범죄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조사하느냐? 많은 부분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조사를 좀 합니다. 근데 국제 공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데이터는 어디인가 있는데 거기는 심지어는 테러와 관련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범죄를 저지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역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는 조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 때문에 법률적인 이슈, 그다음에 기술적인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증거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봅시다. 증거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반박하는 데 도움을 되는 것도 증거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도움되는 것들을 증거라고 하고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다면 디지털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디지털 형태로. 근데 디지털 데이터는 가만히 보면은 저장 매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줌으로 이렇게 되거나 유튜브로 보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선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전달되고 있죠. 무선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도 디지털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존재하건 또는 상당 기간 보관되는 그런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것을 디지털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별거 아닙니다. 그죠? 별거 아닌데, 먼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원본이어야 된다는 거죠. 원본. 디지털 데이터가 왜 원본이어야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아주 옛날에 종이 기록에서부터 나온 요구 조건입니다. 종이에 있는 기록들을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복사를 한다는 거는 필사, 손으로 옮겨 적는 것뿐이 없었죠. 그죠? 손으로 옮겨 적다 보면은 잘못 옮겨 적는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죠? 여러분 보면은 아마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어려움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했죠. 맨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낙타가 왜 바늘구멍에 들어가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낙타가 아니었고 밧줄이었다고 합니다. 밧줄. 밧줄을 바늘구멍에 끼운다는 건 결국 실을 바늘구멍에 끼우는 거하고 동일하죠. 근데 그게 번역이 잘못되면서 낙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원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원본이 가지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로 오면서 앞에서 얘기했었죠. 과연 원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는 진본이 났고 데이터가 똑같다면은 그걸 다 원본으로 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음은 무결성을 요구를 하는데 무결성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너무나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이 쉽습니다. 그럼 디지털 데이터면 조작이 쉬운가?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디지털 종이 기록도 조작은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모든 조작 데이터들의 조작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 요건이고 특히나 디지털 데이터는 일반인도 조작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조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범죄자가 데이터를 조작한 거는 수사기관이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조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피의자는 조작이 굉장히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주는 그런 게 해시 함수나 또는 전자서명 같은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죠? 해지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면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다 보면은 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시간값입니다. 시간값.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의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은 사실 규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아마 2010년도, 11년도인가요? 상해에서 이 성추문이 있었습니다. 상해에 있는 총영사하고 중국의 여자가 호텔에서 새벽 2시에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내연 관계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오후 6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명을 벗었는데 그렇게 시간값이 잘못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이 꼬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 찍었던 사진의 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굉장히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해석하는 소프트웨어, 그거를 사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과정, 이것들이 다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구 조건이 당연히 이 데이터 신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다 법정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 범죄에 관련된 것만 일부 추려서 의미를 부여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일부 부분이 뒤바뀐다든지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초의 범행 현장에서 최후의 법정에 제출되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믿을 수 있고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진정성.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조사를 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고 약간은 좀 루틴한 것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죠? 먼저 이 조사를 준비하고, 그죠?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후에 가져오고 나서
그걸 포렌식적으로 분석을 하고 보고서 제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사실 그 단계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을 지키기 위한 이 절차들이 이제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반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래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누가 수집했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음 사람한테 이전했고 이전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추출했고 추출해서 그걸 의미를 해석했고 그걸 보고서를 어떻게 썼고 그리고 그것은 원래 원본 데이터에서 하나도 변조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쭉 서류로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이게 전달해가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골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관리 연속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어쩌면은 수사기관이 하는 그런 절차. 수사기관이 할 때의 절차는 권한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아무리 친한 이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보여주기가 싫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심지어 국가기관이 내 걸 들여다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생활에 대한 사생활 비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걸 침해하려면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지만 조사할 수가 있고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거를 법관, 판사에게 이 소명을 하고 거기에 나와서 영장을 받아야지만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 다름들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건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같은 거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내가 왜 이런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까? 왜 누가 나에게 이메일에다가 악성 코드가 첨부된 파일을 보낼까? 이런 거 조사를 할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일부는 다 포렌식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별로 나름대로의 이 절차를 갖춰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나중에 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분류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서 나름대로 이 기술 분류표를 만들어 본 그런 건데 사실 여러 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맨 밑에 하드웨어 다음부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레이어가 좀 있고요. 그죠? 그 위에 우리가 이 기기의 인증,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전체를 할 거냐, 또는 일부분만 수집할 거냐, 또는 가져올 때,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추출하고, 그죠? 분석하고, 표현하는, 보고서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법률적인 절차,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체계, 이런 것들도 디지털 포렌식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부분의 어떤 컴퓨터 기술만이 아니라 법률, 제도,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술, 그것도 기술도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SNS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를 모두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비활성 시스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조사하는 걸 활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데이터가 변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활성 시스템에서 조사를 하는데 일부 활성 상태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24시간 구동되는 서버, 특히나 뭐 쇼핑몰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을 꺼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거고,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우에는 활성 상태 조사할 수밖에 없고, 활성 상태에서 조사하다 보면은 데이터에 일부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활성 시스템에서 조사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활성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를 라이브 포렌식을 하고, 비활성 시스템에서 보통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사용자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실수를 저지르다 보면은 이 중요한 데이터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기 방지 장치 같은 거를 닿아서 대상이 되는 기기가 훼손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한 어떤 봉투랄까, 또는 하드디스크 안전 장치랄까, 충격 방지제랄까,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과연 이 범죄 사건만 조사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뭘 가지고 조사하죠? 블랙박스 같은 거를 조사를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고의 원인 규명하는 데도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이 났어요. 그죠? 불이 언제 일어나는지 시간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구동되는 컴퓨터가 있었다면은 불이 나면 전원이 차단되겠죠. 그죠? 그때 컴퓨터가 꺼졌을 때 그 순간을 알아냄으로써 이 범죄가 언제 일어났다, 아니 범죄란다,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규명하는 데도 이 의미가 있고요. 그죠?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이 선박 포렌식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 포렌식의 주요 타겟은 뭐냐면 선박끼리의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데, 그런 선박 사고를 조사할 때도 당연히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꼭 범죄 사건 규명에만 사용되는 거 아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규명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 디지털 증거를 가지고 와갖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법원에 송치해나가는 표준인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